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고공행진 이으면서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S&P 500 지수는 지난해 3월 저점 대비 10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새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대한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지만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뒷받침하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24%대로 하락했는데요. 골드는 주말 급등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갔고 유가는 수요 감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7월 소매 판매는 예측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1.1%로 지난달에 비해 낮게 나왔고 자동차와 휘발유, 건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변동값인 7월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치를 하회한 마이너스 0.4%로 지난달 대비 낮게 발표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생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이 무엇이든 질문해보세요 시간을 저희가 잠시 후에 마련해볼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저희 신세계 리턴즈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맞서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자원님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미증 씨가 지금 근본이 없어요. 네, 왜 근본이 없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증시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계속 이제 상당 구간에서 맴도는 과정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맴도는지는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질문은 이제 원달러 관련해 갖고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거를 요점을 정리를 하는데 그 시장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한다면은 원달러에 대한 영향력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풀고 오늘 보시는 1시간 여러분들 후회 안 되게끔 알찬 강의 준비했으니까 계속 채팅 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유동성과 기업 실적 기대감에 긴축 발작이 없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5일은 중국 경제 지표 부진과 아프간 리스트의 원유 수요 둔화 예측이 늘어났습니다. 유로 FX는 델타 변이 확산 급증에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와 강세 베팅이 증가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Afghanistan is a disaster, but these two market risks are higher on investors' radar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이 이슈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이야기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자산 운용회사인 인베스코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은 큰 위험이 아닌 것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 크리스나 후퍼는 연준의 정책 실수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와 시장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인간적인 비극이긴 하지만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운 교훈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험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후퍼에 따르면 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 투자에 집중을 하고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을 오히려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화이자 백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역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라면서 최근에 바이러스 급증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후퍼는 장기적으로 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국의 시장을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인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죠. 미증시에는 생각보다 좀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봐도. 그런데 정치적 긴장감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면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모가디슈의 2021년 현실판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 아프간에 체류하던 한국인 전원이 철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소식은 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이 전 세계 곳곳에 좀 평화가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1.09% 하락한 14,9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망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증시가 방향성이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 네. 없다. 제가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로 볼 수 있는 관점이지만은 뭐 오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해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 차트죠. 급매도세가 갑자기 나왔다가 새벽장에, 자, 화면 좀 변경할게요. 지금 차트 화면으로. 지금 노트북 화면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열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증시가 하락값으로 쭉 내려오고 지금 상승값으로 올라가고 지금 또 하락값으로 내려오죠. 이게 네. 방향성에 대한 의미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오늘 또 올라갈 수 있나요? 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증시가 이렇게 맴도는 이유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주식 포트폴리오 줄이라고 분명히 서울경제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증시, 주식에 대한 기대값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작년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 수익을 봤으니까.
작년에. 그 유동성에 대한 수익을 봤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능한 부분이지,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떤 증시 상승세 기반 모멘텀을 잡기는 힘들다. 이게 초점이었거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으로 남겨질 수 있는 평단 위치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일봉상 여러분들 방향을 잇는 거는, 오늘 관점이 다시 재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재매수 관점을 한번 봐야겠죠. 15,000 10포인트 이탈, 15,000 10포인트 이탈 드러날 시 그때부터 다시 매수 관점이에요. 재매수 관점. 자, 그럼 왜 이러한 장세가 지금 나오는 걸까요? 라고서 좀 질문을 하면은, 자,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봉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새 장 굉장히 루즈합니다. 60분 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이제 7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이루어졌던 증시 상황이에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구간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국채 금리가 하단 구간에서 한 달 동안 맴돌기 때문입니다 라고서 평가를 했어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매수 매도에 대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방향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 저항에 대한 이탈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또 매수 보는 거고, 그죠? 추세 기다렸다가 미장 개장할 때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단기적 모멘텀으로 매도 보고, 이탈 나오면 또 매수 보고,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시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점에서 왜 자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라는 질문에서는, 그죠? 증시가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유동화에 대한 실질금리,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이래서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다. 이제는 돈이 풀어지는 구간대가 한계치에 거의 도달을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못 풀 수 있는 단계. 그죠? 그래서 저는 증시가 4분기에 조정이 좀 세게 한번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하는 국면이 있어요. 없잖아. 4분기에. 4분기에. 4분기. 이번 분기는 조금 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맴도는 연출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4분기에 국채금리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서울경제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맞는 거니까. 이게 팬데믹 이후 미증시 차트죠. 뭐 코스피 차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림만 보면 똑같아요. 코스피 차트 다를 게 없습니다. 좀 이따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랑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돈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퍼붓기 때문에 들어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상단의 레벨링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도달 범위가 한계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런 상승률이겠죠? 그죠?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안 나옵니다. 포트 정리하라고 얘기 드렸어요. 비중을 반으로 줄이세요, 반으로. 이 지금 유동화 장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근거가 너무 명확한데, 우리가 이런 증가세를 보고 주식에 어떤 더 추가적으로 자금을 쏟는다? 이거는 전혀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안 좋은 연출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건 항상 기회를 줘요. 이때 기회를 못 탔다면은 다음에 타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금융에 대한 자산을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죠? 줄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포트 구성이에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해야죠.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도 버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현금에 대한 비중. 저는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에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는요, 이거는요, 계속적인 작년과 같은 투자성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실망감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네, 마스터님, 실망감.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4분기에 조정이 세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대신 이 장점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데 그렇죠. 그러면 매도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서 대응을 하면 근데 그게 타이밍이 중요하죠. 매도도 예.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랠리성 장세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 현물하고 달라요. 계속 이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예. 만기성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4분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정책에 대한 시작으로 국채에 대한 공급량. 그러면은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4분기에 테이퍼링을 좀 시작할 것이다. 테이퍼링은 제가 얘기 드렸는데 테이퍼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애초에 테이퍼링이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면은 네. 국채 금리 급등부터 먼저 나왔어야 돼요. 예. 지금 국채 금리가 저레벨링에서 구간을 맴돈다는 거는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1.2550%죠. 네. 지금 이 레벨 이게 급등이 나와야지 증시 조정이 와요. 근데 이 급등에 대한 요소가 미국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국채에 대한 발행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상황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거의 기정화 사실에 굉장히 가까워요. 네. 제가 봤을 땐. 미국에서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진행을 하더라도 이 레벨링이 다운이 안 되는 건 제가 국채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가 고점 레벨링에서 맴도는 이유는 이 구간대에서 박스 형성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급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근데 더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바닥을 다졌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럼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증시에 대한 고점 레벨링도 조만간 도달할 것이다 라는 평가값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처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선물에 대한 대응으로는 여러분들 그 단기적 대응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부터 단타 대응만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서 평가를 했던 게 이 레벨링이 계속적으로 맴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입에 대한 하루 매수 매도에 대한 제가 오늘 관망 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방향성을 잃은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이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 구간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원달러 관련해서 질문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달러 관련해 갖고 증시의 영향 요소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표현은 안 할 것 같아요. 없다라고 표현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해석이다라고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사실 원달러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해서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요 있죠. 간접적이죠, 굉장히. 근데 지금 형태가 지금 상황이 원달러 관련해서 지금 하락이 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나요?라고 해석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일단은 간단하게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 전에 환율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원달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 대한 통화 가치랑 한국에 대한 통화 가치 상대성 비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달러당 얼마를 기록하는지 굉장히 수출하는 입장, 수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 유로 강의했었잖아요, 제가. 네.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원달러랑 유로 달러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달러 미국 통화 정책하고 유로 통화 정책을 비교하는 거랑 한국 통화 정책이랑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하는 이 상대성 평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유로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미국이 팬데믹 이전에 대한 상황이 뭐였어요? 굉장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장 안정화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할게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장 구조 무너지면서 경제마비 이루어지고 채권 매입을 시작하면서 달러를 갑작스럽게 공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 유럽은 채권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테이퍼링을 진행하다 유럽에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유로화 지금 힘들다 해갖고 갑작스레 또 테이퍼링을 채권 매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어요. 기존의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던 상황 내에서 추가 매입을 한 거예요. 유로는. 그러면은 이 상대성을 비교를 평가한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달러에 대한 변화율이 더 크죠. 달러 통화를 찍는 변화율이 더 크죠. 유로는 통화에 대한 공급량이 이렇게 진행됐다면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진행하는데 미국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달러 값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달러 유로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상대적인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미국이 갑작스럽게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다. 유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오히려 좀 추가, 약소한 부분에 대한 추가, 유로화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데 상대적인 평가 사이즈가 다르죠. 자,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현 상황과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다면은 여러분들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 나옵니다. 출구 전략, 긴축 정책,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최근 달러가 강세가 나온 이유가 그거죠. 근데 유럽은 뭐예요? 지속적인 모멘텀 유지 구간이죠.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통화량을 찍겠다고 반복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제가 달러를 강조했던 강세에 대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유로는 통화량에 대한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가는데 미국은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을 하잖아요. 완전 반대에 대한 평가죠. 비교를 해보세요. 양적 완화, 그리고 얘는 긴축. 완전 반대에 대한 평가예요.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 공급량 지속 구간.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죠. 이게 달러 유로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적인 어떤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하죠. 두 국가, 여러분들이 원달러를 공급을 비교를 하시려면은 미국에 대한 상황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상황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통화정책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까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계획 과정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관련해서 차트인데 왼쪽이 하락 모멘텀을 유지를 하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단가로 보게 된다면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짧은 모멘텀만 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달러 공급량이 없는 상황. 한국도 똑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워낙 공급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장, 이거 잘못 써 있네요. 예. 시장이요 안정화 구간이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는 뭐냐면은 원하는 채권 매입을 그렇게 단행권으로 미국처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준금리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행 보시면은 제로금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0.5%까지 내렸지. 자, 근데 두 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채권 매입으로 달러는 엄청난 팬데믹 이후에 공급량을 했지만은 원하는 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공급량을 약소하게나마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약소하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예요. 미국이 5천조 풀었습니다. 5천조. 우리나라 그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럼 몇 천조 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 비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현 상황에 대한 어떤 통화성 정책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국은행과 미국 FMC를. 자, FMC 지금 추구 전략 모색하죠. 아까 얘기했죠. 테이퍼링 진행한다, 뭐 한다. 그죠? 결국은
달러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가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2번 할 가능성이 시사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양적 완화라고 따지고 이쪽 방향이 긴축 정책이라 볼게요. 자, 유럽은 여기로 가고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미국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고 있죠.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 그죠? 자, 통화 정책이 일치하는 이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큰 변동성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환율이 큰 변동성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 원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정해갖고 원달러의 안정화를 기여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겠어요? 원달러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신경 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수급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을 하든가 오히려 축소를 한다든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달러에 대한 안정화를 기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달러 차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원회의성 방향성을 가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원회의성 방향성을 원달러에선 가지기 힘들다는 게 전제 조건을 깔려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원달러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잠시만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통화 정책이 일치하기 때문에 환율에는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컨트롤링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자, 그럼 주봉으로 여러분들 이 차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먼 이후에 대한 차트가 안정화 들어갔죠. 그죠? 지금 이게 원달러 차트예요. 자, 이 구간에 대한 박스에 대한 폭을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냐가 전제 조건을 깔려야 되는데, 그러면 증시에 영향 요소가 있겠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니까 금리 인상 조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미 재료 다 뿌렸잖아요. 아직도 금리 인상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한다. 부채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외신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리포트 좀 체크 좀 하시고. 통화 정책은 그렇게 급변하게끔 모멘텀 잡을 수 없어요. 이미 재료 다 던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장세가 통화 정책이 일맥상통하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균형 유지가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원달러를 기본 베이스 모멘텀으로 증시의 영향 요소를 찾는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작년에 생각을 해보죠. 박스 모멘텀 가고 있는데 증시는요, 와 날아가 버리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해석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선. 증시에 대한 해석 요소가. 원달러 관련해서 박스성 유지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럼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뭘까요? 라고 모멘텀을 잡는다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강달러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스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큰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큰 영향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코스피 선물지수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방향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좀 사경을 헤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고점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예. 네, 부담감이에요. 단순하게. 많이 올랐네요, 올랐기는. 자, 미증시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나스닥 차트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얼마 전에 중국 관련해 갖고 사기업 규제라든가 이 어떤 데이터 반출로 인해서 기업 하나를 말살시켜 버렸죠. 네. 중국에서. 근데 중국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마이너스 30% 기록하고 전체 중국 증시가. 홍콩 항생도 완전히 눌러앉고. 한국 증시 영향 끼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너무 다분히 큽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희망찬 어떤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이 마련 안 되기 때문이다. 맞죠? 자,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나요?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한국은행에서 미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외인 차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만약에 0.5%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간 내에 0.75% 내외 정도 0.75% 내외 정도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인 자본금이 활성화된다는 조건이에요.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된 투자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활성화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증시가 오르냐? 그게 아니라 미국 증시의 영향 요소를 더 잘 받는다. 이 부분이 팩트예요. 나스닥이 4분기 때 조정세가 오면 코스피도 조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환율 지금 형태요 박스권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증시에 영향을 끼치냐?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영향 요소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박스권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행과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박스권 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떨어지는 게 환율 때문인가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아니라고. 나스닥 때문이에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명분이 지금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구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1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포트에 대한 구성을 줄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포트에 대한 구성을. 안 좋습니다. 예. 이 박스권으로 계속 맴돌다가 4분기 때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다분히 좀 조정세가 좀 시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걸 것 같아요. 유동성에 의한 증시 상승을 맛을 봤다면, 그죠?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작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증시에 기대하는 게 너무 다분할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래요. 왜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막 200%, 300% 내는 수익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3연상하고. 근데 이 3연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작년장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 장세가. 뭐 종목 이제 사이클이랑 섹터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작년에 손실 봤다는 종목이요. 굉장히 적었거든요. 음봉, 양봉 기준으로 해갖고 거의 이제 4대1 비중까지, 5대1 비중까지 갔으니까 찍으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찍은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종목이 좋아서 이게 앞으로 사이클 순서상 굉장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탄탄대로에 대한 가능성이냐? 이게 정말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 가능성이 올랐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 거다. 그죠? 이런 거시적인 사이클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에 대한 어떤 열광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라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를 이제는 실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원달러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침 딱 이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면서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온갖 기사들이 쏟아졌던 날이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명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뿐이고 현재 큰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통해서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대응 방법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작 주의해야 할 것은 4분기에 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 밖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노란톡에 올라오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생방송 중에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이 노란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 원달러 환율 강의해 주신 것처럼 이 강의 내용도 사실은 노란톡에서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으로 주신 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세계 리턴즈를 이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한방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한숨 나오네요. 유유. 원달러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 지표 안 좋다고 나오는데 달러는 왜 자꾸 강세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마스터님.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인생한방님은 좀 이제 신세계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를 한 5번, 6번은 얘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집중 안 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다시 보기를 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얘기에서도 나왔죠. 미국에서는 페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죠. 달러 공급량 축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이제 유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로화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하는데 달러를 축소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 일정 유지하다가 이 가능성이 시사되면은 그때부터 강세가 나와요. 왜냐? 제가 만약에요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정판 노트북인데 이 공급량이 늘어난대 계획을 잡고 있어요. S사 전자제품에서 이게요 200만 원대 한정판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잡는데 이게 시세가 유지될까요? 이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죠. 화폐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이 추측되면 그때부터 강세가 나와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공급량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노트북을 다 이제 중국어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한정판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달러도 똑같습니다. 페드에서 찍어내는 양을 축소 계획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럼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죠. 공급량 축소 계획을 잡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급량이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량 축소 계획을 잡으니까 그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럼 전략은 뭐냐면 이번 달 비농업 고용 지수 이후에 어떤 출구에 대한 전략 가능성이 시사됐으니까 시장 반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과정이 이루고 제가 이 인생 한방님의 의견을 조금 대변하자면 혹시 이런 의견은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이 장이 저희가 휴장했을 때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좀 급락했다라든지 뭐 이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하락했다라든지 아니면 중국 산업 생산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좀 그 사이에 발표된 자잘자잘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지표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고 마스터님 보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유로 대비 달러 차트입니다. 원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 달러가 여러분들 다시 또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최근 달러 차트죠. 또 다시 강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지금 추구 전략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고용이죠. 그죠? 고용이에요. 네. 네, 지금 얘기했던 뭐 주택 판매 막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고용에 대한 회복이 결국은 출구에 대한 전략 해답이다라고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고용 이후의 어떤 출구 전략의 값이 이 달러에 대한 공급량 축소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다른 지표도 많아요, 사실. 뭐 이제 CPI, 뭐 여러분들 이제 생산자물, PPI. 생산자물까지도 막 여러 가지 많지만은 네. 핵심 지표 달러의 영향 요소를 가장 방향성을 잘 잡는 건 지금 고용밖에 없어요. 예. 고용밖에. 왜냐? 페드에서 얘기했잖아. 페드에서 고용에 대한 객관적 수치값 회복이 결국 우리에 대한 통화정책 변경이다.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페드에 대한 정책 방향성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 일맥상통하는 페드에 대한 어떤 정책을 확인하는 게 지금은 고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른 지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네. 뭐 의미를 심으면 의미가 있겠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가 뭐 어떻게. 제가 근데 의미 없는 어떤 지표에 대한 발표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어떤 건데요, 뭐 한데요, 의미 없는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해석에. 네. 네, 해석에 혼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표 값은요, 그게 영향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표 발표 때 거래량은 터져요. 거래량은. 지표 발표하면 거래는 그 순간만큼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표를 보실 때는 고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카이다 잔당들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오일에 대한 영향이 어떨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우, 네. 프로필 사진 멋지시네요. 선글라스 탁 끼시고. 아, 네. 잘 말해야겠네요. 자, 없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없다. 네, 없다. 유가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유가는. 유가 생산량에 대해서 단기적인 수급 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미 제가 하락을 조금 했더라고요. 네, 원래 근데 이게 가끔씩 있는 이슈인데요. 과거 예. 이슈로 보면요. 그 제일 큰 추세는 뭐냐면 막 이제 20보씩 움직이는 증시는 일단 없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는 증시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없다. 네,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유가는- 가져온 네. 외신에서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유가는 영향을 끼쳐요. 유가는 하방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예전에 그 이슈적인 부분으로 뭐 테러, 예. 폭파, 뭐 이제 석유 공급 시설에 대한 테러, 운하를 막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 있죠. 유가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 굉장히 일시적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 지금 수급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바꾸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유가를 보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어떤 하방 채널 추세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구간 확보가 드러나는지 그 구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수급에 대한 매도 조정을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얼마 안 가서 없어질 이슈다 이렇게 판단할게요. 장기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장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제 FOMC에 대한 통화 정책, 달러에 대한 상승분은 계속 기록할 것이다. 페드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달도 못 갈, 2주도 못 갈 단기적인 시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슈거리죠. 유가가 워낙 시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시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이지만 이제 유가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소자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와 미국 잭슨홀 미팅이 같은 날 열리는데요. 한은에서 금리를 올려도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 환율 안정이 어렵다는 말은 맞나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데 환율 안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대한 역할이 뭐예요? 통화 안정이에요. 한국은행은 지금 수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원화에 대한. 지금 한국은행 금리 올리는 거 다 뻔히 알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 미국이요? 테이퍼링 하는 거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게 이슈가 됐다면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커졌어야 돼요. 그죠? 이미 나온 떡밥과 재료인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 방향성이 이게 예정이 잡히냐 그 당시에 그때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오히려 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벌써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원달러 차트 아까 보여드렸죠. 박스예요. 원달러는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통화 공급량을 늘린다든가 축소해서 원달러에 대한 수급 조절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신경 쓸까요? 이 원달러를? 안 쓰죠. 저는 안 쓴다고 봐요. 트레이더는 신경 쓰겠죠. 수급이나 어떤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하게 이제 성장세를 이루었고 이렇게 되지만은 전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 달러에 대한 원화에 대한 컨트롤링이 들어갈 정도로 미국이 통화 정책을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을 신경 쓰는 편이죠. 원달러. 왜냐면 우린 수출국이니까. 그죠?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은 이걸 조절 잘할 거예요. 저는 이거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조절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26일 잭슨홀 때 원달러 관련해서 큰 변동성, 당일 거래량은 뜨겠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이 박스권 흐름에 대한 이탈은 드러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정말 많이 주셨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짧게 답변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신이시어님께서 국내 선물은 조정이 이어지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스닥 무너지면 조정 이루어지는데 네. 나스닥 아까 조정에 대한 요건은 뭐라고 했죠? 미 국제 금리 급등. 외우세요. 미 국제 금리 급등. 네,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한국 증시 그냥 조정 내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중국 이번에 증시 세게 조정 왔어요. 그냥 규제 한번 들어가니까. 근데 한국 증시 영향이 있던가요? 미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합시다. 미국이요? 증시 한번 조정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 세게 옵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핵심 요소인데 국내에도 영향 끼칠까요? 미 증시 조정 오면 너무 당연한 요소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겠습니다. 스탕 리치님께서 외국인들의 선제적 매도, 잭슨홀 미팅 선반영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잭슨홀 밑에 나올 방향성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차트를 잠시만요. 제가 빠르게 좀 차트 하나만 열도록 할게요. 네. 예.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일주일 새에 국내 장에서 7조 원을 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긴 잠시만요. 하겠는데 차트를 보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지금 그 10년물 국채 금리랑 제가 저번에 네. 이거에 대한 이격을 설명드렸잖아요. 예.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2%잖아요. 네. 이 구간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좁혀지면 증시 조정 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이게 좁혀지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이 곧 증시에 대한 하락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격을 줄일지 말지 결정하는 구간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좁아지는 구간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 이제 실질 금리의 상승이에요. 자, 이 간격 있죠. 지금 가정치를 볼게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인데 미 국채 금리가 지금 물가에 대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현재 2.3 몇 프로죠. 이 이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증시의 조정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줄어드는 그래프를 가진다. 증시 조정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죠? 이게 지금 완강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결국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이고 이 이격을 좁히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선반영이 아닐까요? 보다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하단 레벨링을 계속 기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잭슨홀 회의에 선반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그러면은 뭐예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국채 금리를 다 어떻게 보면은 내다 던지는, 사들이는 현상이, 내다 던지는 현상이 펼쳐져요. 다 이제 파는 거야, 국채를. 그럼 국채 금리가 미리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페드에서 스탠딩 레포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강히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어렵죠? 예, 저 질문 내일 다시 할게요. 네. 저 질문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고요. 스탕리치님 관련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일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선제적 매도 잭슨홀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증시, 코스피가 지금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이 의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내일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나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질문은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첨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